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사회 기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런 걸 우리가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도 문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줘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푸시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문제도 역시 반복적으로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입출력 방식은 그랬는데, 자, 데이터 입출력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DMA라든지, 인터럽트라든지, 뭐, 이런 등등.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의 입출력 전송이 CPU를 통하지 않고, 자, CPU를 통하지 않고 입출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DMA라고 하는 게 있고요. DMA. 그 다음에 채널에 의해서 입출력이 되게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DMA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을 전담하기 위한 프로세서.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 입출력 전송이 CPU를 통하지 않고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간에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한대요. 직접. 그래서 여기 답이 있네요.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그러려면 직접 메모리에 접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직접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방식. 이걸 뭐라 그래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DMA라고 하죠. DMA. DMA. 알겠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입출력 전담 프로세서고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방법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CPU와 주변 장치 간의 속도차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직접 CPU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억 장치에 접근을 해서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직접 전달하고 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DMA라고 하더라. 이거죠. DMA. DMA.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하나의 회로로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산술 및 논리 연산하는 거 이건 연산 장치죠. 연산 장치. 연산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ALU라고 하죠. ALU. ALU는 뭐의 약자예요? Arithmetic Logic Unit. 요거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다음 3번은 제어 논리 장치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그랬는데 자,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CPU에서 지시를 하고 할 때는 현재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를 알고 있어야 이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지 실행 중인지 아니면 마치고 있는 중인지 이 현재 상태를 알아야 빨리빨리 다음 실행 순서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지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 현재 상태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플래그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번지로 지정된 저장 위치의 내용이, 저장 위치의 내용이 실제 번지가 되는 주소 지정 번지는, 주소 지정 방식은 그랬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번지로, 여기서 번지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에서의 주소부를 얘기를 해요. 명령의 주소부. 그러니까, 우리 보면 명령어가 이렇게 오피코드와 번지 부분이 있는데, 이 번지, 여기서 번지로 이 말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어 중에 번지부에 있는. 그래서 여기 번지로 지정된 저장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다 그러면 100번지에 있는 내용. 자, 요거. 요 내용이 얘가 실제 번지가 되는. 그러니까 요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이게 실제 데이터가 있는 번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200이다 그러면 200번지를 또 이렇게 가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200번째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 요게 실제 이제 연산에 쓰일 데이터가 되도록 지정하는 주소 지정 방식 이게 뭐냐 이거죠. 알겠어요? 자, 문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번지로 이 말은 명령어에서 번지 여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번지로 지정된 저장 위치의 내용 이게 뭐예요? 여기가 100이다 그러면 100번지의 내용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실제 번지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 자료가 있는 번지가 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이다 그러면 200번지로 가라 이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 요놈이 이제 실제 연산에 쓰이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찾아가도록 지정하는 방식 이걸 뭐라 그래요? 2번 거쳐서 가는 거죠. 이걸 간접 번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접 지정 방식.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의 의미를 차근차근 생각해서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JK 플립플롭에서 보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력된 값의 반대.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보수가 출력되기 위한 JK의 입력 상태는 그랬는데, 자, JK 플립플롭에서 자, J와 K가 자,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렇게 있는데 반전이 되게 하는 보수, 반전이잖아요. 반전. 0이면 1로, 1이면 0을 반전이 되게 할 때는 어쩔 경우예요. 이렇게 J와 K가 모두 1일 때 반전이 되는 거죠. 입력의 반대. 이걸 이제 보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J와 K가 1인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진수. 자, 요거의 이해 보수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네요. 자, 요거를 이해 보수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해 보수. 자, 1000, 1010. 요거의 이해 보수를 바꾸려면 먼저 1의 보수로 바꿔야죠. 그죠? 그러면 1의 보수는 어떻게? 0은 1로, 1은 0으로 거꾸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요거에 대한 1의 보수를 바꾸자면 자, 1은 0으로 1, 1, 1, 0,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 놓고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하면 이게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하고 더하면 0이 되고 하나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 3개 그리고 0.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이게 2의 보수죠. 그죠? 그래서 0111, 0110 요걸 찾으면 되죠. 자,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어느 때는 여기 맨 왼쪽은 부호라 그래서 여기는 바꾸지 않고 자, 여기 같은 건 또 이렇게 바꾸고 했는데 문제에서 부호와 뭐 절대치다. 부호와 뭐 1의 보수다. 부호와 2의 보수다.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비트를 다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부호와 절대치, 이렇게 부호가 있다라고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이러면 가장 왼쪽은 이건 부호기 때문에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말이 없으면 이게 그냥 모든 자료가 논리적인 하나의 말하자면 숫자가 아닌 논리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부호가 아니고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바꿔주는 거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부호와 절대치다, 부호와 1의 보수다, 부호와 2의 보수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만 가장 왼쪽은 부호다. 그래서 그때는 보수를 바꿀 때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하나의 명령어를 중앙처리장치에서 처리하는데 포함된 일련의 동작들을 총칭해서 명령어 주기,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할 때 이 명령어 주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명령어의 주기 4가지 종류가 있죠. 자, 패치,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익스큐트, 인터럽트 이렇게 4가지 사이클 있잖아요. 진행되는 순서도 모든 과정이 다 수행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패치,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실행, 익스큐트, 그 다음에 인터럽트 다시 그 다음에 패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속하지 않는 거 뭐예요? 브랜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은 주기억 장치,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사이에서 정보가 이동이 되는 경로인데 빈 부분에 알맞은 장치는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 여기에 들어갈 것, 여기에 들어갈 것 요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 입력 장치에서 어떤 자료가 입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장치에 기억이 되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2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2번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를 하겠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유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저장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처리를 해서 그걸 다시 어디에다 저장을 하냐 이거죠. 요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기억장치에, 주기억장치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것을 다시 주기억장치에 저장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것은 주기억장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는 누가 해요? 제어장치하고 연산장치 중에서 누가 해요? 주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는 누가 하냐 이거죠. 연산장치가 하는 거죠. 연산장치가. 그래서 연산장치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기억장치에 다시 기억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누가 제어 신호를 보이는, 누가? 제어장치가.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건 제어장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입력장치에 의해서 입력된 내용은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 제어장치에서 해독을 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맞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산장치에 제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연산장치는 그 제어 신호에 맞게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주기억장치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어장치가 제어 신호를 보내서 출력장치로 보내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2번은 연산장치, 3번은 제어장치, 이렇게 들어가도록 짝지어진 것을 찾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2번. 맞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연산을 자료의 성격에 따라 나눌 때 논리적 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보면 논리적 연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적 연산. 우리가 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적 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수치적 연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술 시프트, 뭐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수치적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하는 수치적 연산이고, 이제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리 연산. 예를 들어서 뭐 AND라든지, 뭐 OR라든지, 이런 연산들. 뭐 XOR라든지, 뭐 이런 연산. NOT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에서도 그냥 산술 쉬프트 말고 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쉬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논리적 연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로테이트, 이거 논리적 연산 맞고요. AND, OR, 뭐 이런 거, NOT, 이런 거 다 논리 연산이고요. 컴플리먼트, 이거 보수잖아요. 자,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거, 이건 곱하기를 얘기를 해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진리표가 다음표와 같이 되는 논리회로는 그랬는데, 자, A와 B가 입력이 되어서 출력이 이러한 경우에 A, B가 0이고 A가 0이고 B가 1이고 A가 1이고 B가 0일 때 결과가 1이 나오고 A와 B가 1, 1이면 0이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떤 게이트의 결과와 같냐 이거죠. 자, 보기 보니까 엔드 게이트는 어때요? 입력값이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는 게 엔드죠. 이렇게. 이게 엔드. 그죠? 자, 이번에 오어는 어때요? 오어는 입력값 중에 하나만 1이면, 자, 00이면 0이고, 입력값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오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노어 게이트는 이 오어 게이트의 반대죠. 오어 게이트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난드 게이트는 어때요? 엔드 게이트 반대죠. 엔드 게이트 반대니까 11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뭐하고 같았던 거예요? 난드 게이트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1번은 자, 요와 같은 식을 간략화하면 그랬는데, 자, 요거는 이제 먼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 식을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개를 먼저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배를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A 곱 C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여기에서 자, 요건 뭐예요? A와 A가 AND 연산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A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여기하고 공통적으로 A가 있잖아요. 그래서 A로 묶으면 요와 같이 되는 거죠. 어때, 알겠죠? 자, 그래서 결과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인데요. 12번은 채널은 어떤 장치에서 명령을 받는가? 라고 했는데, 이 채널이 뭐라고 그랬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을 전담하는 전담 프로세서입니다. 전담 처리기. 알겠죠? CPU의 어떤 직접적인 CPU의 처리 없이 직접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세서 처리기를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은 어떤 장치에서 명령을 받는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PU 중앙처리 장치가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처리를 하지 않지만 채널한테 지시는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출력해줘. 야, 이거 출력해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제어를 받는데, 지시를 받는데, 이 CPU에 있는 제어 장치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입출력 처리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입력 정보 중 이의 n승계가 입력이 되면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 곳으로 출력하는 조합 논리 회로. 그러니까 이의 n승계가 입력이 되면 그걸 하나로 해서 출력이 되게 하는 회로. 이게 뭐예요? 멀티플렉서죠. 멀티플렉서. 자, 반대로 하나가 들어가면 그걸 2의 n승계로 해주는 거. 이거는 반대로 디멀티플렉서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연산자 기능 4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함수 연산 기능, 그 다음에 전달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입출력 기능.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명령어에 보면, 자, 여기 연산자 부분. 자, 여기잖아요. 여기 OP 코드.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라, 빼라, 곱하라, 나누라 이런 연산하는 명령을 써주면 함수 연산 기능이 있는 거고, 뭐 전달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면 전달 기능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시 명령어가 있으면 제어 기능이 있는 거고, 입력해라, 출력해라 이런 명령이 들어갔으면 입출력 기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 명령어들의 어떤 명령어들을 쓰냐에 따라서 그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기능이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연산자의 기능 4가지. 그래서 그 기능이 아닌 것, 자, 주소 지정 기능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가 1, B가 1, C가 0일 때 X로 출력되는 값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 0. 자, 요거는 AND 게이트예요. AND. 자, 요건 OR. 자, AND는 입력값이 모두 1일 때만 1인 거. 그래서 AND 게이트로 들어가는 A, B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 1이죠. 그 다음에 1과, 그 다음에 C가 0이죠. 그래서 1과 0이 OR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는데, OR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과 0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값은 1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프로그램들이 기억장치 내에 임의의 장소에 적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재배치라 하는데, 이 기능을 수행하는 재배치 로더의 역할. 자, 로더의 역할. 뭐 있어요? 4가지가 있죠. 할당, 연결, 그 다음에 재배치, 그 다음에 적재.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장소 할당 맞고요. 그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의 기호적 호출 연결. 그 다음에 원시 프로그램을 읽어서 명령 해석.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이거는 컴파일러가 하는 거죠. 번역기가. 컴파일러라든지 어셈블러라든지 인터프리터라든지 이런 거. 자, 요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어 명령어들 기억장치 적재. 이거 맞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연산장치에서 연산 결과에 대한 부호를 저장하는 것은 그랬는데, 부호를 저장한다. 연산 결과에 대한 부호. 자, 그러니까 이 부호를 결정하고 하려면 또 연산 결과에 대한 현재 값을 또 알아야 되고,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을 상태 레지스터 또는 플래그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호뿐만 아니라 뭐 올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하는 거 바로 상태 레지스터 또는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FCD 코드의 존 코드는 몇 비트로 구성이 되느냐. 자, FCD 코드에서는 총 8비트죠. 8비트. 8비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존 부분이 4비트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디지트 부분도 4비트로 되어 있고요. 맞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입력장치로만 나열된 것은 입력장치. 자, 키보드 입력장치 맞죠? 그 다음에 OCR. 어때요? 광학 문자 판독기. 맞죠? OMR. 광학 마크 판독기. 맞죠? 라인 프린터. 프린터는 아니에요. 출력이죠. 이건 출력. 그죠? 자, 키보드, OCR, OMR 입력장치 맞는데 플로터도 역시 출력장치예요. 플로터. 뭐 설계 도면이라든지 광고면이라든지 이런 거 큰 A4 뭐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니라 큰 용지나 이런 곳에 출력할 때 쓰는 거 플로터.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라인 프린터 들어갔네요. 이거 아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키보드 맞고 OCR, OMR, MICR. MICR은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죠. 수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특수 잉크로 써진 문자를 읽어드리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입력장치로만 되어 있는 것은 4번이네,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8비트 컴퓨터에서 10진수 마이너스 13을 부호와 절대치, 이렇게 부호화, 뭐 부호화,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왼쪽은 부호예요, 부호. 부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면 왼쪽이 0이고 음수면 1이고 그런 거예요. 가장 왼쪽이 부호인데. 알겠죠? 자, 그러면 8비트로 일단 표현을 하는데 마이너스 13. 자, 13을 일단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하고 더해주면 돼요. 1, 2, 4, 8 했을 때 8과 그 다음에 4와 그 다음에 1자리 여기가 1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3인데 8비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자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8자리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서 가장 왼쪽 여기는 부호단 말이에요. 부호. 그래서 마이너스잖아요. 음수.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1. 이게 마이너스 13이에요. 부호와 절대치로.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이걸 찾으면 되죠. 부호와 절대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만약에 1의 보수를 구해라 그러면 부호와 1의 보수 그러면 부호는 건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부호는 그대로 내려오고 다른 곳만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거꾸로 써주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13의 1의 보수죠. 그 다음에 2의 보수는 여기다 하나를 더해주면 되죠.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플러스 1. 자, 이렇게 더하면 1, 그 다음에 1, 0, 0, 1, 1, 1, 1.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3에 대한 2의 보수가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부와 절대치니까 요걸 찾으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계산기 일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는 이제 패키지 활용 문제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스프레드시트 작업에서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수행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 처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복잡한 어떤 단계를 일괄적으로 저장을 해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매크로라고 하죠. 매크로. 알겠어요? 매크로라고 하고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료 중에서 조건을 제시를 해서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주게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필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그동안 필터라든지 매크로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크로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된 자료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레코드만을 선택하여 표시하는 기능은 그랬네요. 자, 스프레드시트에 입력된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를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레코드만 선택해서 표시를 한다, 걸러준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필터죠, 필터. 맞죠? 자, 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속성들이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하나의 항목이 있으면 이 항목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 이걸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 알겠어요? 자, 그래서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다. 아니고요. 튜플들의 관계를 표현한 범위, 튜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수의 범위, 표현되는 속성, 항목 값의 범위, 이게 맞네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항목, 속성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 값의 범위, 이걸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SQL에서 테이블의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대요. 자, 그러면 정렬을 할 때는 오더바이저를 와야 돼요. 오더바이. 자, 오더바이. 알겠죠? 자, 그런데 오름차순이 돼요.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면 작은 거부터 갈수록 크게 끌어가는 건데, 요거는 ASC, ascending. 내림차순은 DESC, descending. 이건 내림차순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더 바이 프라이스하고 오름차순이니까 ASC. 요게 정답이 되겠고, 자, 요거는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네요.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5번 보니까 SQL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 변경, 제거하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자, 정의하려면 create 문이 와야죠. create. 자, 요거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그 다음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다가 항목을 하나 추가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항목을 하나 제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알터문이죠. 알터문. 알터 명령. 그 다음에 제거를 하는 거 드랍이고요. 드랍. 맞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프리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화면. 이 화면을 뭐라고 하냐 이거죠. 우리가 작업하는 이 하나의 화면. 이걸 뭐라 그래요? 슬라이드라고 하죠.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개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을 때 이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뭐 그림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글자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개체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7번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자, 기능 세 가지 뭐 있어요? 정의 기능,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조작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맞죠? 관리 기능 이란 것은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의 기능 세 가지. 언어에도 보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렇게 연관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의 수를 의미를 하는 것은 그랬는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라고요. 항목. 그러니까 항목수를 뭐라고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러한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항목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항목이 여기서 3개인데 이 항목의 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거죠. 항목의 수. 이거를 차수, 디그리 이렇게 얘기하죠. 항목의 수. 알겠어요?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카디널리티. 이거는 튜플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튜플 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튜플이 자료가 이렇게 2개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카디널리티가 뭐냐? 그러면 이게 2개죠. 2죠. 2.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을 얘기를 하니까 한 명에 대한 자료. 알겠죠? 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이블 자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도메인은 하나의 항목이 가지는 값들의 집합, 값의 범위,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항목, 속성의 수, 그랬으니까 차수가 답이에요. 차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SQL 명령 중 데이터 정의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업데이트, 이게 뭐예요? 조작어죠. 조작어. 맞죠? 자, 크리에이트, 자, 요거 정의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셀렉트, 이거 조작어죠. 조작어. 자, 딜리트, 요것도 역시 조작어죠. 그죠?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정의어고, 요것 말고 알터문이라든지, 알터, 그 다음에 드롭.
이런 것들이 정의 명령어들이죠.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DBM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보안을 보장해야 되고 상호 간에 사용자 간의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중복을 최소화한다. 데이터가 여러 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다 보면 여러 곳에 동일한 내용이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중복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복된 데이터들을 많도록 해야 돼요? 적도록 해야 돼요? 동일한 데이터가 많이 저장돼 있다 그러면 그만큼 저장 공간 면에서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성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최소화. 알겠어요? 자, 무결성, 오류가 없도록 유지하는 거. 이거 맞고요. 그래서 DBMS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복성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PC 운영체제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래서 31번은 스플링과 버퍼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스플링, 버퍼링. 자, 앞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CPU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PU는 고속이고, 입출력 장치는 그에 비해서 저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CPU가 CPU 속도에 맞춰서만 입출력 장치 쪽으로 어떤 정보를 보내고 하면 이 입출력 장치가 그걸 다 못 받아들이니까 중간에 어떤 매체를 둬서 CPU는 입출력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바로 보내서 이제 얘는 CPU는 다른 일을 하고 입출력 장치는 여기에 있던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입력이나 출력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매체를 버퍼를 이용을 하면 주기억 장치의 임시 기억 공간인 버퍼를 이용을 하면 버퍼링. 자, 그리고 이 매체로 디스크를 이용을 하면 스플링 그런다 그랬죠.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스플링과 버퍼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버퍼링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속도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스플링도 마찬가지고요. 맞는 얘기고요. 자, 버퍼링은 주기억 장치 일부인 버퍼를 사용을 한다. 이것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플링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버퍼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버퍼링은 서로 다른 작업, 여러 작업에 대한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랬는데 버퍼링은 한순간에 하나씩만 가능해요. 하나씩. 여러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스플링이에요. 스플링이 여러 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32번 문제는 도스에서 config.sys 파일과 autoex.bh 파일의 수행을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키는 그랬는데, 자, 이 두 개의 파일은 환경 설정이나 자동 실행 배치 파일이나 이러한 것들은 부팅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데, 부팅되는 과정에서 이 파일들을 수행하게 할 건지 또는 수행되지 않게 할 건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 부팅하는 그 메뉴 중에 보면 멀티 부팅이라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부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멀티 부팅 메뉴를 실행하게 하는 기능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F8키잖아요. F8키. 그래서 F8키를 누르면 멀티 부팅 메뉴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팅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이 스텝 바이 스텝이 바로 뭐예요? 파일 하나하나씩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이건 실행하게 해라, 이건 실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멀티 부팅 메뉴를 실행하게 하는 기능키, 이거를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멀티 부팅 메뉴로 실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F8키입니다. F8키. 그 중에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어떤 특정 파일을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실행해라, 말아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은 유닉스 명령에서 이 아래 요런 것들은 다 뭐예요? 편집기죠. 편집기. 그죠? 그래서 문서 편집. 자,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은 CPU 스케줄링 방법 중 우선순위에 의한 방법의 단점은 무한정지,
또는 기아 상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CPU를 할당하게 해주는 방법들은 우선순위가 빠른 것부터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기다리기만 하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기아 상태잖아요. 기아 상태. 그죠? 기다리기만 하고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린 만큼 우선순위를 조금씩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에이징이라고 하죠. 에이징. 에이징. 맞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기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CPU를 할당해주는 방법 중에서 기아 상태는 기다리기만 하고 수행이 되지 않는 것,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현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금씩 높여주는 거죠. 기다린 만큼. 그걸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에이징.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장은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그랬는데 쭉 읽어보시면 여기 시츄에이션, 상황이라고 하는 용어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쭉 읽어보니까 여기 웨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없는 수행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교착 상태라고 하죠. 교착 상태. 교착 상태. 그죠? 그러면 이 교착 상태를 데드락이라고 하죠. 데드락. 데드락.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은 비선점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 자, 선점과 비선점. 이거 구분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종류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구분해서. 그래서 비선점은 뭐가 있어요? 비선점은 FIFO라든지, 그 다음에 SJF라든지, 그 다음에 뭐 HR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선점이고, FIFO를 선점화시킨 게 이제 라운드 로빈이죠. RR. SJF를 선점화시킨 게 SRT고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선점 그랬으니까 비선점은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짝지어진 것을 찾으시면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점과 비선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은 윈도우 98에서 보조 프로그램의 구성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윈도우 98에서 보조 프로그램에는 계산기, 그림판, 메모장, 워드패드, 시스템 도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 계산기. 자, 요것이 이 문제에서는 해당이 되네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8번이요. 38번은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CPU가 주기억장치 내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페이지 부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주기억장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에 따른 페이지 대체, 교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뭐라고 하죠? 스레싱이라고 하죠. 스레싱.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기억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주기억장치의 내용을 가져다 놓고 CPU가 이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기억장치에 뭐 A, B, C 뭐 이렇게 있는데 CPU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A, B, C에 있는 내용 말고 뭐 D, E, F 뭐 이런 다른 작업들만 계속 A, B, C에 있는 외에 다른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 페이지 부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주기억장치 내에 없었을 때를 페이지 부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부재가 생기면 보조기억장치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페이지 교체 이런 것들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해서 CPU의 사용률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레싱이라고 하죠. 스레싱.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은 도스의 시스템 파일 중 감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 파일. 자, 시스템 파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command.com, 그 다음에 io.sys, ms-dos.sys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히든 파일은 뭐냐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숨겨져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파일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감춤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 자, 요겁니다. 요 두 가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은 윈도우 98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이라고 돼요. 단축 아이콘.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럼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파일도 같이 삭제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 있으면 이 실행 파일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이 실행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매번.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실행 파일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단축 아이콘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단축 아이콘은 단지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한 연결만 시켜 놓은 거지, 이거를 없앴다 그래서 이 영향을 실행 파일, 원본 파일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삭제된다가 아니라 삭제가 되지 않죠. 맞죠? 나머지들은 뭐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답은 여기서 1번이 되겠고요. 자, 41번은 윈도우 98에서 도스 창을 열어 작업을 했어요. 윈도우에서도 도스 창으로 갈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로 복귀하고자 할 때 도스 창을 종료하는 방법은 그랬는데, 자, 이렇게 윈도우 상에서도 도스 창을 열면 이와 같이 창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스 상태에서 다시 윈도우로 가려면, 자, 여기 프롬프트잖아요. 여기 커서가 깜빡이는데 여기에 EXIT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도스 창이 종료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아니면 여기 닫기 버튼이 있으니까 이 닫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4번에 보니까 EXIT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은 페이지 대체 교체 알고리즘에서 개수기를 두어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를 교체할 페이지로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부터 교체해 나가는 방법. 이게 뭐예요? LRU죠, LRU.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FI, F5는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들어온 것부터, 들어온 페이지부터 교체해 나가는 거죠. 그죠? LFU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용 횟수가 적은 것. 사용 횟수가 적은 것부터, 요거부터 교체해 나가는 거고요. OPT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 사용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그걸 교체해 나가는 방법이라 그랬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은 윈도우 98의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작업 표시줄에는 시작 단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 표시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어때요? 맞나요? 맞죠, 이거. 그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답은 1번이고, 작업 표시줄을 보면 이와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시작 단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그 목록이 여기에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이제 표시기들이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4번은 도스 명령 중 내부 명령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내부 명령어, 뭐, 어트리브라든지, 소트, 포맷,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외부 명령어들이에요. 속성을 지정을 하는 거, 정렬하게 하는 거, 초기화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외부 명령어, 외부. CLS라고 하는 거, 화면을 깨끗이 지워주는 거, 요거는 이제 내부 명령어죠. 내부 명령어. 컴퓨터가 부팅만 되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내부 명령은 우리 시스템 파일 중에서 command.com 있잖아요. command.com 파일 있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내부 명령어가 여기 command.com이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팅만 되면 언제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command.com 파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부팅할 때 필요한 파일인데 내부 명령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팅만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내부 명령어.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5번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를 연결시켜서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또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프로그램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하드웨어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운영체제가 있어야 돼요. 운영체제, 윈도우와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운영체제가 있어야 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운영체제는 이 운영체제를 토대로 해서 컴퓨터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은 도스에서 특정한 디렉토리 내의 모든 파일 및 하부 디렉토리까지 복사해주게 하는 명령. 그러니까 하부에 있는 어떤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까지 복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어예요? X카피죠, X카피. F디스크는 뭐죠? F디스크는 논리적 그 디스크를 분할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은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셀의 종류가 아닌 것. 자, C셀 있고요. 브루누셀 있고요. 그 다음에 콘셀인데 도스셀 이런 건 없습니다. 유닉스하고 도스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 자체가 달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은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그랬는데, 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자, short time.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된다 이거예요. 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특정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거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처리 방식. 그러니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즉시 처리를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리얼타임 즉시 처리.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은 윈도우 98에서 디스켓을 포맷할 때 포맷 형식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 그랬는데 포맷할 때 형식을 보면 이와 같이 있죠. 빠른 포맷 있고 전체 포맷 있고 시스템 포맷하지 않고 시스템 파일만 복사해주게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 빠른 포맷 시스템 파일만 복사 있는데 삭제된 파일 복구 이런 건 없습니다. 윈도우 이 포맷 형식에서 알았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은 운영체제를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분류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자, 그러면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종류들. 자, 처리 프로그램은 뭐뭐 있어요? 뭐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문제 분석 프로그램이라든지 문제 처리, 그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잡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작업 관리, 잡관리가 진짜 작업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제어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문제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뭐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처리 프로그램이 그러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자, 요거 감시, 제어 프로그램 맞고, 데이터 프로그램 맞고, 그 다음에 작업 제어 맞고, 문제 프로그램, 이거는 서비스 프로그램.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통신에 관련 문제입니다. 자, 51번 문제는 원거리에서 일괄 처리를 수행하는 터미널은 그랬는데, 자, 요거는 모르더라도, 자, 원거리. 자, 여러분들 멀리에서 TV를 이렇게 조절하고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리모컨. 자, 그래서 리모트. 이게 원거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괄 처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배치 처리라고 하잖아요. 배치 처리. 알겠죠? 그래서 원거리에서 일괄 처리를 수행하는 터미널. 그러면 리모트 배치 터미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2번은 다음 중 통신 제어 장치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통신 제어 장치의 역할들을 보면요. 기능을 보면 통신 회선과 컴퓨터에 결합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통신 회선의 감시, 사용 중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통신 회선의 접속 및 절단 제어, 그 다음에 컴퓨터와 데이터의 송수신 제어, 그 다음에 전송 제어, 오류 제어, 이런 것 등을 함으로 해서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제어를 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게 바로 통신 제어 장치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통신 회선과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죠. 컴퓨터와의 결합 맞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와 데이터의 송수신 제어. 자,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교환 및 축적 제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 교환 회선에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죠. 뭐가 있어요? 회선 교환,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 그 다음에 패킷 교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 중간에 교환기에 의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환기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교환해서 서로를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지나 패킷 교환에 이 교환기가 저장 능력이 있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통신 제어 장치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4번 요거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은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전송 속도의 기본 단위는 그랬는데 두 가지가 있죠. bps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 있죠. 자, bps는 초당 전송된 비트수. 이게 bps죠. 그 다음에 보는 초당 신호 변화 횟수. 1초에 몇 번의 신호 변화가 있었는지, 신호 변화 횟수.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전송 속도 단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bps라고 하는 거. 요게 여기서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4번은 분산된 터미널 또는 여러 컴퓨터들이 중앙의 호스트 컴퓨터와 집중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는 그랬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이 중앙 컴퓨터와 다른 단말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게 뭐예요? 성형. 또는 스타형이라고도 하고요. 알겠죠? 자, 루프형은 링형이라고, 링형. 그래서 이렇게 옆에 것끼리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링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물형은 망형이죠, 망형. 망형은 모든 단말기들이 이렇게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망형이라 하고요. 메쉬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형, 나무형. 자, 요거는 특정 지역까지 해서 하나의 단말기로 연결이 되고, 거기 하부에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 거. 이게 트리형, 나무형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5번은 광통신 케이블의 전송 방식에 이용이 되는 빛의 특징은 그랬는데, 이 광 케이블에서는 빛을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오류도 없고 그런다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그러면 빛에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을 이렇게 쏘았을 때 이렇게 이제 굴절이 돼서, 그래서 일부가 굴절이 돼서 나가고, 그 다음 일부는 이렇게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점이 되면 또 일부는 굴절이 되고, 또 일부가 이렇게 반사가 되고 하는데, 어떤 각도에서 이 빛의 100%가 이렇게 반사가 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전반사라고 하죠, 전반사. 그죠? 그래서 광 케이블은 빛의 전반사 성질을 100% 반사되는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은 FTP는 OSI 계층 중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 그랬는데, FTP라고 하는 것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파일 전송 프로토콜. 그죠? 그럼 파일 전송한다.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가 직접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계층이 뭐예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계층, 이게 뭐예요? 응용계층이에요. 응용계층.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응용계층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건 뭐예요? 인접되어 있는 둘 간의 어떤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죠? 네트워크 계층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세션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 프로세서의 어떤 유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것을 바로 세션 계층이라고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계층, 그것은 바로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 계층.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OSI 7계층 그러면 요 계층 순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송,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도 하고, 세션, 표현, 응용에서 7개 계층이 있고, 이 문제처럼 각 계층마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답이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은 다음 중 데이터 통신 교환 회선, 교환 방식이 아닌 거. 자, 뭐뭐 있어요? 회선 교환, 그 다음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종류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선로 교환 방식,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8번, 변복 쪽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 변복 쪽이라고 하는 거, 모뎀을 변복 쪽이라고 그래요. 모뎀. 그래서 모뎀은 예전에 우리가 전화선을 이용해서 통신하던 시절에 쓰던 신호 변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전화통신망 PSTN으로 전송하기 위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전송을 해요. 그리고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신호 변환기를 우리가 모뎀이라고 해서 모뎀. 자, 그래서 모뎀은 자, 이렇게 단말기라든지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때 신호가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회선이 전화선, 이게 아날로그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회선이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회선. 그래서 아날로그 회선으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요. 그게 변조죠, 변조. 그래서 전송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받는 쪽, 상대방에서도 이 아날로그를 여기서 디지털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요. 그걸 복조라고 하죠, 복조. 자, 그래서 변조와 복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변복조기. 그게 바로 모뎀이다, 모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변복조기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통신 신호의 변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신호 변환기. 맞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이게 변조죠, 변조. 그 다음에 공중전화 통신망에 적합한 통신 신호로 변환한다. 그래서 이 공중전화 아날로그로 바꾸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변조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신호를 광케이블을 이용하는가, 공중전화선을 이용을 한다. 공중전화선, 공중전화망, 광케이블이 아니라.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은 전화용 동축 케이블, 이게 동 케이블과 비교해서 광 케이블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선, 이게 뭐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유선 매체 중에서 이 광 케이블이 오류율도 적고,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장 적고 해서 가장 효율적이에요. 다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든다 뿐이죠. 자, 그래서 광 케이블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전송 용량이 커서 많은 신호를 전송할 때 사용하면 유의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간의 누화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신호 감쇄 및 전송 지연의 변화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런 오류율이 가장 적다고요. 광 케이블은 보안이 뛰어나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것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은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가 있죠. 구문, 형식,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순서적으로 처리하고는 타이밍,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처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세 가지, 구문,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순서,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가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